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수수, 옮긴 사람은 최인혜, 펴낸 곳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저자인 수수는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책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파트에 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마다 치유, 습관, 해답 순서로 되어 있고요.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끌어오는 법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1. 드러내기, 가장 진실한 나 자신과 만나라. 2. 느리게 살기, 행복이 자연스레 번지게 하라. 3. 놓아주기, 마음의 지혜가 스스로 자라게 하라. 4. 스트레스 줄이기, 마음이 편안하게 숨 쉴 여지를 마련하라. 5. 마음의 온도 올리기, 마음이 항상 꽃을 피우게 하라. 6.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정신적 피난처를 찾아라. 7. 자기 최면하기,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키우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발걸음 무거운 우리에게 쉼표 하나가 필요할 때 읽기 좋은 책,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 책의 일부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낭독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일수사견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같은 물이라도 그것을 보는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보는 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물은 전혀 다른 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부모 아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자란 형제를 생각해보자. 비록 모든 것이 같지만 큰아들은 집을 천국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는 반면 작은아들은 집을 벗어나고 싶은 지옥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일수사견의 이치와 통한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가짐이 자신의 감정을 만드는 셈이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닥 길과 같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길도 열리고 계속 넓어진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 길은 계속 좁아지다가 결국 닫히고 만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똑같은 곳이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마음의 직관에 따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 자신이 되라. 둘째,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의 당신을 좋아하고 아껴라. 이것이 곧 행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은 장차 소중한 자산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수확을 얻을 것이다. 넷째, 어떤 길이든 평탄하기만 한 길은 없음을 명심하라. 살다 보면 어려움이나 불행, 상처나 좌절을 만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위쪽으로 자라나듯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 속에서 인생이 훨씬 단순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은 자석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향해
충만한 선의를 갖고 있으면 아름다운 일들이 자연히 당신에게 달라붙는다. 그러나 늘 비관적이고 우울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향해 적대감과 원망만 뿜어내면 부정적인 일들이 연달아 딸려온다. 왜냐하면 자신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같은 성질의 일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나만의 좌우명을 정하라.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어쩌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명언을 종이에 써서 책상 위나 침대 머리맡에 붙여놨던 것이 좌우명의 대부분일 것이다. 좌우명은 평생 필요한 것이다. 나태와 타성에 젖은 자신을 일깨우고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좌우명이다. 사람은 언제든지 나태해질 수 있으며 자기 약점에 발목 잡힐 수 있다. 또한 어려움 앞에 위축되거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으며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이렇듯 내면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스스로를 바로잡기가 어려울 때 바로 좌우명이 필요하다. 좌우명은 날카로운 죽비 소리처럼 나사풀린 정신을 일깨우며 나약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독려한다. 또한 어두운 밤의 등불처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준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꿈은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래서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존경받는 현자에게 물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린 나이에 그토록 훌륭한 꿈과 목표를 갖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네 가지란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남처럼 생각하라는 것이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 자신을 남처럼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겨도 좋고 나쁜 감정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현자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는 남을 자신처럼 생각하라는 것이란다.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겠지요. 물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 역시 똑같은 기쁨을 느낄 테고 말이죠. 현자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소년을 기특하다는 듯 바라봤다. 잘 아는구나. 세 번째는 남을 남처럼 생각하라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인가요?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남을 바꾸려 들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현자는 큰 소리로 웃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이구나. 네 번째는 자신을 자신처럼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듣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지. 소년이 고민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를 명심하고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거라. 그 다음은 살면서 경험을 통해 확인하면 된단다. 일생의 행복은 평생을 들여 깨닫는 것이며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좌우명은 소리만 요란한 구호가 아닐 뿐더러 잘난 척하기 위해 들먹거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좌우명을 정했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벽, 거울, 자주 쓰는 수첩 맨 앞장에 써 붙여두거나 책상 오른편에 아예 새겨놓아도 좋다. 눈에 띄는 곳에 적어둠으로써 시시각각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야 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좌우명을 원칙으로 삼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 괴롭고 힘들거나 좌절을 겪을 때 당신을 지탱해주는 말 한마디가 있는가? 자만심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언이 있는가? 견딜 수 없이 화가 날 때 당신은 어떤 글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가? 현인의 명언, 좋은 책의 글귀, 경전의 가르침, 무엇이라도 좋다. 당신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문장을 찾아 당신의 좌우명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라. 그 좌우명이 마음의 죽비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공식. 펑샤오강 감독의 영화 쉬즈 더 원을 보면 모든 다툼을 해결해 준다는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쟁이든 평화든 돌로 만든 가위로 단번에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말도 안 되는 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영화에 담긴 뜻이 얼마나 좋은가. 내면의 평화를 갈구하는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해진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왔다. 어떤 문제도 대입하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고 고민도 사라지는 그런 공식 말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어쩌면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공식을 찾을 단초를 제공할지도 모르겠다. 젊은 시절에 이미 가정과 사업 모두 든든하게 기반을 잡아놓은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인생이 공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무력감에 빠졌고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의사는 그의 하소연을 들은 후 말했다. 제가 약을 몇 가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약 4봉지를 건네며 당부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혼자 바닷가로 가십시오. 신문이나 잡지도 가져가지 마시고 라디오를 들어도 안 됩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맞춰서 약을 한 봉지씩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남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음날 의사가 시킨 대로 바닷가에 갔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광활하고 상쾌한 아침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산책을 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즐거워졌다. 9시 정각, 남자는 첫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약 대신 다음과 같은 글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남자는 모래사장에 앉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람소리, 파도소리, 심지어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처럼 느긋하게 혼자 앉아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것이 대체 몇 년 만인지 그는 마치 세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12시가 되자 남자는 두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이번에는 회상해 보세요 라고 쓰인 종이가 나왔다. 남자는 아무 근심도 없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며 고생했을 때와 부모가 된 기쁨을 처음 느꼈던 때를 회상했다. 그동안 스쳤던 사람들과 그들에게 받았던 도움, 호의, 우정도 생각했다. 그러자 따스한 기운이 그의 마음속에 천천히 번져갔다. 오후 3시,
남자는 세 번째 약봉지를 열었다. 세 번째 종이에는 당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남자는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생각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었다. 하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한 뒤에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되었고 어느 순간 일하는 즐거움도 잊어버렸다. 그저 이익만을 생각하며 남의 사정은 안중에 두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르자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는 오후 5시 남자는 마지막 약봉지를 열었다. 그러자 고민을 모래사장 위에 써보세요 라고 적힌 종이가 나왔다. 그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모래사장 위에 그를 괴롭히던 고민들을 써내려갔다. 잠시 후 파도가 밀려오더니 그 고민들을 한순간에 지워버렸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평평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남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의사를 찾아가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전에 배웠을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군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야기 속 중년 남자의 모습이 낯익지 않은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던가. 의사가 제시한 4가지 처방은 귀 기울이기, 돌아보기, 나의 동기 점검하기, 고민을 모래사장 위에 쓰기였다. 과연 이 처방은 남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당신은 이 처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 자신에게 귀 기울였던 때가 언제인가? 혹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예전은 아닌가? 당신은 언제쯤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인가? 또 언제쯤 당신의 동기를 점검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만약 해결하지 못했다면 대체 좋을 것 하나 없는 그 고민들을 왜 아직까지 끌어안고 있는가? 때로는 나 자신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오래 산 현명한 노인처럼 스스로에게 위의 질문들을 던져보라.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옅어지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기운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 기울이기, 돌아보기, 나의 동기 점검하기, 고민을 모래사장 위에 쓰기는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탐욕과 오만함과 부박함,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원흉. 욕망은 때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제불능의 욕망은 탐욕일 뿐이다. 탐욕은 늘 불안과 초조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탐욕에 물든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탐욕은 끊임없이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다. 이집트의 훌륭한 사상가이자 작가인 타우픽 알-하킴은 다음의 우화를 통해 인간의 탐욕을 꼬집었다. 아기 새가 아빠 새에게 물었다. 아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은 뭐예요? 우리인가요? 아니란다, 얘야. 가장 똑똑한 동물은 인간이야. 인간은 어떻게 생겼어요? 가만히 있자. 그래, 종종 찾아와 우리 둥지에 돌을 던지는 그 커다란 동물 기억나니? 그게 바로 인간이란다. 아기 새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아, 알았어요. 그럼 아빠,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난가요? 우리보다 행복한가요? 인간은 우리보다 뛰어나지만 우리보다 행복하지는 않단다. 인간은 왜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건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 때문이야. 이 가시는 아무 때나 마음을 찔러서
인간을 괴롭게 만든단다. 인간들은 이 가시를 욕심이라고 부른단다. 욕심이요? 욕심이 뭔가요? 아빠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가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얘야, 너도 직접 보고 싶니? 네, 보고 싶어요. 자, 저기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인간이 나타나면 아빠를 부르렴. 그럼 내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보여주마. 잠시 후 아기 새가 다급히 아빠 새를 불렀다. 아빠, 저기 인간이 와요. 아빠 새가 아기 새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이제 나는 자진해서 인간의 손에 잡힐 거란다. 곧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질 테니 눈 크게 뜨고 잘 보렴. 아기 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빠져나올 방법이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보렴. 아빠 새는 훌쩍 날아올랐다가 일부러 인간 앞에 떨어졌다. 인간은 땅에 떨어진 아빠 새를 얼른 두 손으로 잡더니 신이 나서 외쳤다. 야, 정말 맛있게 생긴 새로구나. 내 얼른 너를 구워 먹을 테다. 그때 아빠 새가 말했다. 나는 작고 마른 새라 살도 별로 없어요.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뭐 살은 별로 없지만 대신 아주 맛있을 것 같구나.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고기보다 훨씬 더 좋고 유용한 것을 알려줄게요. 사실 나는 부자가 되는 비결 3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안다면 당신도 금세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 정말이냐? 그럼 어서 말해봐. 인간의 재촉에 아빠 새는 태연하게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그냥 말해드리죠. 하지만 두 번째 비결은 당신이 날 놓아준 뒤에, 세 번째 비결은 내가 저 나무 위까지 날아간 뒤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인간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네 말대로 해주마. 자, 첫 번째 비결부터 말해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됐죠? 이제 저를 놔주세요. 인간은 아빠 새를 놔주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지 말라. 말을 마친 후 아빠 새는 휙 날아올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았다. 그리고 소리쳤다. 바보 멍청이. 만약 나를 잡아서 내 배를 갈라봤으면 당장에 부자가 됐을 텐데 사실 내 뱃속에는 무게가 120g이 넘는 커다란 보석이 있거든. 도시 하나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보석이지. 인간은 화가 나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꼭 깨물었다. 그는 나무 위의 새를 죽일 듯 노려보다가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길, 약속한 대로 마지막 비결을 알려다오. 아빠 새는 혀를 찼다. 욕심 많은 인간. 욕심 때문에 눈까지 멀었군. 내가 앞서 얘기해준 2가지 비결도 벌써 잊어버렸는데 3번째 비결을 말해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지 말라고. 생각해봐. 이 작은 몸에 어떻게 120g짜리 보석이 들어있겠어? 내 몸무게만도 100g도 채 안 되는데 직접 손으로 나를 잡아봤으니 알 것 아니야. 인간은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렸다. 한 끼니도 안 되는 작은 새에게 그야말로 철저히 놀림을 당한 것이다. 아빠 새는 아기 새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야, 잘 보았지? 인간은 저렇게 욕심 많은 동물이란다. 네, 아빠.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은 왜 아빠 뱃속에 보석이 있다는 말을 믿은 거죠?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욕심 때문이란다.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욕심의 본성이야. 탐욕은 마음의 지혜가 자라는 것을 막는다. 심지어 기본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생각까지 빼앗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탐욕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조급함과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오만함 역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흉이다. 요즘에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신 스스로 잘났다고 자처하는 사람만 넘쳐난다. 이들은 남에게 깔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칭찬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어디 그뿐이랴. 오만한 공작새처럼 남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수탉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물고 뜯는다. 모두 지나친 자만심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생각이 많음. 최근 홍콩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 바로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다. 유명한 TV 오락쇼 리자와 신들과 함께 즐겨요에서 비롯된 유행어로 단순한 의미의 이야기를 괜히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을 사회자가 타박하며 하는 말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병이다.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행동도 굼떠진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동작 하나에도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 저번에 말한 보고서 작성 중이지? 어쩌면 상사는 마침 당신을 보고 그 보고서가 우연히 생각나서 지나가는 말로 물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은 당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무슨 뜻이지?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건가? 일일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을 것 같았나? 설마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듯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를 가득 채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된다. 그래서 한참을 궁리한 끝에 이런 대답을 하고 만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내일 회의를 끝내고 각 부서의 건의를 모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작하라고 하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이게 대체 무슨 대답인가? 그저 자신의 계획을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표면적으로는 사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사에게 은근히 불만을 표하고 나중에 일의 결과가 나쁘면 곧바로 시작하라고 명한 상사의 책임이라는 식의 대답을 하게 된 것이다. 상사가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어지러운 건 역시 생각이 너무 많은 탓이다. 이렇게 부정적 생각이 계속 쌓일 경우 심하면 인간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온갖 걱정과 고민,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 자신이 얼마나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가끔은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 머릿속을 비울 필요가 있다. 차분하게 앉아 최대한 머리를 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곱비 뿔린 망아지를 단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따로 없다.
이처럼 생각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들다. 그렇기에 인내심을 갖고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의미한 생각을 버리고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이르러야 한다. 일본 한국 등지에서 5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코이케 류노스케의 생각 버리기 연습은 바로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이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에 집착하는 이유를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것과 연계해서 설명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린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글이나 댓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읽는 사람이 적으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며 화를 낸다. 반대로 읽는 사람이 많으면 괜스레 기뻐서 다음에는 어떤 글로 사람들의 구미를 만족시키고 조회 건수를 더 올릴지 궁리한다. 틈만 나면 인터넷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마치 중독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남긴다. 이때 몇몇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어 제멋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리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나쁜 습관이 된다. 이렇듯 부정적 분위기가 가득하고 사방팔방 욕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의 글은 아무리 많이 읽어봤자 백해무익할 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투, 눈빛, 행동, 평가 하나하나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통제력을 잃었다는 의미다. 자기 통제력을 잃은 사람은 뇌가 고치를 만들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처럼 자기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덜 생각하고 또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자. 그러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